소리 들렸죠? 네.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제가 만든 PPT입니다. 네, 오늘은 그 5.18 민주연극 대본 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선생님, 네. 죄송한데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지금도 그래요? 혹시 지금은 안 살짝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마이크 들고,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호국의 정의, 작가 되기, 플롯 구축하기, 대화 쓰기의 기술, 회고하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희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희곡이 뭔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연극의 시나리오? 맞아요. 연극의 네. 저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 연극으로 구현화될 수 있는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뭐 소설이나 에세이 쓰시는 분들은 희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곡은 연극으로 구현화될 수 있는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곡은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대화와 행동으로 소통한다는 점인데요. 소설가나 단편 소설 작가는 환경, 사건, 장치,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설명적인 구절을 사용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지문이 있죠. 그 부분이 설명적인 구절인데 그렇지만 이 희고 쓰는 극작가는 아니에요. 극작가는 대화와 행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이세요? 네, 이거는 그 소설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 내용이 보면은 아침에 그 지하철에서 막 달리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혼자 뛰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희곡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희곡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보시면 뭐 등장인물 이렇게 적어주고 민호랑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민호가 혼잣말로 시간이 없다 뭐 어째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냐 하다가 이 여자랑 부딪히는데 그 행동은 괄호 안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대사는 다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행동은 괄호 안에다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지막에도 뭐 미안하긴 하지만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 이런 건 내면의 목소리를 그 혼잣말 하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 여기도 아까 거기 똑같은 건데 칸이 모자라서 다음 장면으로 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민호의 내면의 목소리 또 이 도시는 언제나 이렇게 혼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소설을 이렇게 희곡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희곡은 말하지 않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아니라 대사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감정을 담아서 써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아서 밀러라는 사람 아세요? 이 작가 유명한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시련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이게 희곡 버전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뭐 우리 베티가 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또 희곡 버전으로
희곡 버전은 소설 버전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다 지문으로 되어 있죠. 행동이. 예,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곡은 인물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소설은 말하고 묘사할 수 있어요. 소설가는 인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묘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희곡은 인물들 자신의 행동과 무행동, 대사와 침묵에 의해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행동은 언어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희곡의 사상과 인물들의 목표와 감흥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이죠. 또 네, 이어서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또 세 번째 특징은 희곡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소설과 다른데요. 소설은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가 있는데 희곡은 현재 시제로만 써요. 예를 들면은 소설은 했거나 말했다 하면 희곡은 말하고 있거나 지금이거나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은 독자가 그 책을 집기 전에 발생해서 완결된 사건들이 과거 시제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희곡은 관객 앞에서 바로 이 순간에 펼쳐지는 사건을 묘사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대 위에서 같은 시공간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희곡을 쓰면 극작가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극작가가 되는 법, 네.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겠는데, 극작가가 되는 건 서재극이 아닌 무대화의 가치가 있는 희곡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서재극이 뭘까요? 바로 무대에서 실현될 수 없는 글. 네,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서재극과 무대화의 가치가 있는 희곡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소설은, 소설, 무대화 될 수 없는 글 중에 소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연극으로 각색될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극작가와 소설가의 다른 점을 한번 말해보면서 비교해 드릴게요. 소설은 분량을 채우기 위해 별로 안 중요한 사족도 넣을 수 있는데 극작가는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러닝 타임이 있어서 장면의 존재 이유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배우가 더 명확한 연기를 할 수 있고 공연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곡은 반면에 그 경제적인 장면을 써야 돼요. 또 대사는 배우들이 쉽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관객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글들이 무대화의 가치가 있는 희곡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극작가가 되는 건 창작하고 또 창작하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놉시스 쓰실 때 창작의 고통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그쵸. 아이디어 짜내고.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작의 고통은 뭐 소설을 쓰든 에세이를 쓰든 그 희곡을 쓰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그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하는데요. 창작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텅빈 한글 파일이나 텅빈 종이를 보면 두려움부터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내가 쓴 글을 수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만들어낸 글에 대한 의심, 완성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어느 작가들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말고 우선 뭐라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는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를 쓸 때 쓰면서 생각이 더 떠오르고 그래서 뭐라도 써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영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감이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성실히 글을 쓴 사람에게 어느 날 송광처럼 스쳐가는 줄기 비치자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말이고요. 제 생각인데 저는 영감이란 이렇다고 생각해요. 성실하게 매일같이 쓰는 사람에게 오는 게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플롯의 세 가지 기본 분류. 네. 우선 처음은 도입부. 네. 그래서 희곡의 첫 부분에서는 관객에게 인물, 상황, 환경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전개될 사건들을 암시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행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네,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발췌를 해왔어요. 이 부분이 아서 밀러의 실연에 나오는 맨 첫 번째 부분이에요. 네,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날 것인지 암시할 수 있고요. 인물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바로 연극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쵸? 뭐 오른쪽에 침대 하나가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경,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희곡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부 중간인데요. 희곡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갈등으로 촉발되는 사건들,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도입부에서 보여준 갈등이 어떻게 점차 상승되고 새로운 갈등으로 나아가는지, 조정 부분으로 어떻게 가는지, 변화하고 행동을 겪는지, 네, 2부 중간에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희곡에서 가장 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부를 보실게요. 종결인데요. 여기선 갈등이 해결되고 대단원과 카타르시스를 포함한다는데 여러분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시학에서는 연극은 그것이 불러일으킨 감정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연극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 혹은 연극을 보든 관객들이 한 등장인물의 스토리텔링에 감정이입하다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해소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게 드라마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희곡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감정이입하고 기승전결의 종결점은 카타르시스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플롯을 어느 정도 정했으면 대사를 쓰시게 될 텐데요. 네. 대화 쓰기의 기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실생활 대화 대 대사. 연극적 대화는 그 일상생활의 회화, 토론, 잡담 혹은 나른한 대화들과는 달라요. 극적 긴장과 갈등을 성취하도록 인물들의 대화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써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등장인물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고 또 독백이 뭔지 아시죠? 연극에서. 네, 등장인물이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을 독백이라고 하죠. 또 방백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네,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연극적인 대사는 시나리오나 소설을 쓸 때도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연극적 대화 대 문학적 글쓰기. 연극적 대화란 특별한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배우들이 이야기하도록 된 것입니다. 인물과 상황에 적합하다면 연극적 대화는 불완전한 문장, 틀린 문법, 비형식적인 문체, 그런 것도 사용이 돼요. 인물의 캐릭터를 위한 거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문학적인 글쓰기는요, 좀 더 형식적이고 독자의 개개인의 눈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세익스피어 시대 때만 해도 미사여구가 많은 대사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여지는 문학적 글쓰기와 연극적 대화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구하는 장면도 되게 구구절절해요. 예를 들면 뭐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장미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학적 글쓰기와 연극적 대화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걸 보고 문학적으로도 이해하고 연극적으로도 느끼도록 적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문학적 글쓰기랑 연극적 대화가 구분되면서 문학적 글쓰기는 뭔가 책을 읽을 때 밑줄 긋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유로 쓰인 게 많지만 연극으로 쓰일 때는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인물이 자연스럽게 그 대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극적 글쓰기 할 때는 미사여구 표현을 걷어내고 명확하게 반응으로만 나오게 하는 말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쓰셨으면 글을 고치는 작업을 하실 텐데 그거를 최고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저는 희곡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대사를 크게 읽어보면서 개개인의 인물을 큰 소리로 읽어보면 네, 성격화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철저하고 풍부하게 그려졌는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네, 다른 사람과 함께 희곡을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희곡이 연극화가 될 때는 배우도 참여를 하고 연출자도 참여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수정해야 되는 이유는 연극은 공동 작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글을 읽을 때 배우가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배우를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희곡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희곡 쓸 때 틀 잡는 법이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고 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의 주제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희곡의 틀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캐릭터, 네, 등장인물의 배경과 특징을 소개하세요. 이들이 각자의 목적과 욕망을 갖고 있음을 고려해서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돌과 변화가 발생하도록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출발점을 설정해 보세요. 작품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인공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하면서 시작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음은 갈등과 전개인데요. 작품에 갈등 요소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희곡의 전개를 구성해 보세요. 주인공들 간의 갈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물, 감정적인 충돌 등을 활용해서 희곡의 긴장감을 유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음은 전환점과 하이라이트인데요. 작품의 중간 지점에 전환점을 만들어서 희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해보세요. 또 하이라이트로 작품의 중요한 장면이나 감정적인 정점을 표현해 보시고 또 다음 방법으로는 해결과 결말인데요. 갈등의 해결과 작품의 결말을 먼저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결말이 뭐 열린 상태로 작품을 마무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다음 방법은 대사와 연출인데요. 희곡에서는 대사와 연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 캐릭터의 대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연출과 움직임을 고려해서 무대 위에서의 효과를 상상해 보면서 틀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시대극 쓰는 법. 네. 저 여기서는 현대에서 쓰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썼던 단어들, 예를 들면 지금 쓰는 뭐 줄임말들이 그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쓰면 시대극에 맞지 않겠죠. 그리고 단어 선택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타임리프를 무대 연출할 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스탑모션을 쓸 수도 있고, 뭐 슬로우를 걸 수도 있고, 또
저는 러브 모노레일이라는 소설집을 추천을 해두고 싶은데 이게 타임리프 소설만 모은 소설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임리프를 이용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꿈을 꿔서 과거로 가는 소설도 있었고요. 또 세이브라는 제목은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불러올 수 있는 장치가 있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뭐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또 무대 연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연출자가 고민해야 되는 방법이고 이렇게 꿈을 꿔서 과거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5.18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법. 예.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잘, 그렇지 않으면 뭐 외부에서 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니까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군사정권 혹은 독재에 대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면 5.18으로도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폭력적인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총으로 누구를 죽일 때 실제 뭐 총 모형을 들고서 하잖아요. 근데 연극에서는 실제 총을 가져오지 않아도 핸드 제스처, 네, 손으로, 이렇게 손 모양으로 관객들과 약속을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관객에게 납득되는 게 연극만의 연극적 연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출가의 색깔이 폭력적인 장면으로 해도 뭐 저는 연극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는 칼이나 총을 들어야 하는데 연극에서는 작가나 연출가가 어떤 스타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총을 쏘고 암전을 시키면 관객들이 아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Q&A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줌이 곧 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저희 시작할게요. 네. 줌 링크 받고. 네.